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임상조교수로 일하고 있는 김양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크게 접하셔서 미리 알고 계실 그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일어난 리튬 배터리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참사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직업환경의학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재밌는 주제들도 있고 또 흥미로운 주제들도 있는데 이런 좀 사회적 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매우 마음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께 또 한번 조의를 표하고요. 또 이런 사건들이 다시는 없어야겠는데 이 사건이 이제 지지난주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건인데요. 그 사이에 우리 또 아시다시피 시청역에서 그 참사 사건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종류는 약간 다르지만 이 참사 사건을 바라보는 또 언론이나 아니면 또 국민적인 시각들이 또 한편 조금 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인 환경에 따라서 여론이나 아니면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달라지는데 저는 이제 제가 전공하고 있는 이 직업환경의학의 시각으로 한번 이 사건을 좀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지난주 월요일 6월 24일에 오전에 한 10시쯤에 그러니까 이제 한참 일이 시작이 됐겠죠. 이때쯤에 시작된 사고입니다. 이 리튬 배터리 제조업을 하는 그 사업장에서 공장의 한 동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을 한 거고요. 이게 10시에 불이 처음에 났었는데 한 3시 10분쯤 그러니까 이제 큰 불을 잡았다고 하는데 한 4시간 거의 5시간 지나서 큰 불이 잡히고 그리고 완전히 화재가 진압된 거는 다음날 8시 40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하루가 걸린 거죠. 그리고 출동한 소방관만 한 160명가량이 되고 동원된 장비, 소방차 등등만 해서 한 60대 이상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단순히 이제 숫자만 나열해도 체감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사진이나 아니면은 동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결과로 23명이, 그러니까는 23명이 한 번에 돌아가시는 정말 참사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고요. 약간의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일하시던 분들이 전부 돌아가신 건데 일하시던 분들이 한국인이 5명, 그리고 중국인이 17명, 라오스인이 1명,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이 사망자 중에 절반이 넘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고 크게 다친 분도 계신다고 하고 좀 쾌유를 하실 수 있도록 또 빌고요. 이 사건을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이번에 시청역 사건 때문에 이제 또 사회적 참사나 안전 불감증 이런 것도 키워드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직업환경의학과 관련된 키워드를 바라보자면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산업재해, 그리고 둘째는 리튬 배터리 제조업. 그러니까는 이 공장의 업종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또 불법 파견 및 도급. 이런 것들이 이 화재 참사를 볼 수 있는 키워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다음 기회에 이 나머지 키워드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볼 시간이 또 있으면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리튬 배터리 제조업, 그러니까 이 배터리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이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 배터리를 만드는 업종,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좀 포커스를 두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그 화재 참사 개요인데요. 동영상이나 이런 거는 이미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함이라기보다도 이게 내부 사진이에요. 처음에 이 화재가 발생했던 여기가 이제 배터리를 쌓아놓고 있는 곳인데 한 곳에서 이렇게 불이 나기 시작을 했죠. 되게 밝은 불이 나고 있는데 이게 금속성 화재, 그러니까 리튬 같은 것들의 특징이에요. 굉장히 불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밝은 거죠. 특정 스펙트럼에 있는 빛들이 나오는 건데 이런 빛들이 나오고 이게 순식간에 그러니까 열 폭주 현상이라고 해서 거의 전체를 한 번에 연기로 뒤덮은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본 풍경인데 굉장히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많은 연기와 그 열들이 발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이제 전소된 상태에서 조사를 나온 건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부 새까맣게 탄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화재랑 이 현장을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많이 무거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영화에 뭐 신과 함께 이런 영화도 있는데 우리가 지옥을 다루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가는 지옥을 상상을 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뭐 몇천도가 끓는 뭐 불가마에 뭐 사람을 이렇게 끓였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옥을 얘기하는 그런 풍경이나 지옥을 말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고온을 만들거나 한 번에 이런 다량의 발열이 나는 그런 기술들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재 참사 현장은 그야말로, 그러니까는 정말 몇천 도에 이르는, 그러니까 순식간에 고온에 이르고, 그리고 그 연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숨을 쉴 수 없게 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지옥이 재현된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는 이제 일하시던 근로자들이 어떤 죄가 있거나 아니면은 잘못을 해서 이런 지옥의 풍경이 재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가 여러 가지 사회가 잘못을 한 거죠. 우리가 이런 지옥 같은 현상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업환경의학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전에 직업환경의학이 어떤 분야인지, 직업환경의학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또 생소하실 수 있어서 직업환경의학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직업환경의학이라는 거는 약간 우리가 보통 흔하게 의사들을 만나는, 그러니까는 치료하고 뭐 수술하고 이런 임상의학이랑은 조금 다른 분야예요. 임상의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환자를 치료하는 분야입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질병을 진단하고, 또 질병을 이해하고, 환자에게 이 질병이 어떤 겁니다 설명을 하고, 이런 분야를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임상의학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임상의학과 함께 가는 예방의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이 예방의학이라는 분야는 질병의 원인을 밝히고 또 그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분야를 예방의학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질병들, 뭐 제가 지난번에 암이나 중금속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질병의 원인은 사실 밝히기가 어려워요. 대부분 알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알기가 어려운데, 그렇지만은 원인을 모른다고 해도 우리 의사들은 치료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환자를 치료하는 게 원인을 밝히는 것보다, 사실 원인을 알면 더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은 항상 임상의학은 원인보다는 치료가 더 앞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병균이 밝혀지고 뭐 원인을 모르는 시절에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뭐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의사들은 노력을 해왔죠. 하지만은 이제 원인을 밝히는 거는 다른 분야의 다른 종류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예방의학이라는 분야가 또 따로 발전을 하게 된 것이고요. 직업환경의학은 그 예방의학의 한 분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직업성 질병, 그러니까 직업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이나 환경성 질병, 우리 또 요즘에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직업성 질병과 환경성 질병의 원인을 밝히고 그 질병들을 진단하고, 그럼을 통해서 이 질병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러한 분야를 직업환경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업성 질병이나 환경성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들, 그런 원인들을 유해인자라고 합니다. 이 유해인자라고 하는데, 유해인자의 대표적인 예는 중금속, 그리고 또 우리 여기 비욘드 채널에서 다른 직업환경의학 선생님들이 이 관련돼서도 강의를 해주셨는데, 유기용제, 그러니까 뭐 페인트나 신너 이런 거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화학물질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간이나 신장을 파괴시키는데, 그런 것들이 유해인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가 폭발을 하는, 그러니까는 산업보건보다는 산업안전에 더 가까운 그런 사고가 일어나긴 했는데, 그런 화학물질들이 폭발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몸에 침투할 수도 있겠죠. 중금속이나 유기용제들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직업환경의학에서는 이런 유해인자들에 관련된 연구나 공부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튬 배터리 제조업 사업장에 일어난 화재 참사를 바라보면서 유해인자, 특히 이제 배터리에 관련된 유해인자에 관련해서 제가 뭐 몇 가지 이제 뭐 화학적인 상식이나 직업환경의학적인 상식들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의학에서 직업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인자들, 그리고 배터리 제조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해인자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그런 관점들을 통해서 제가 이 화재 참사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아주 큰 사건이지만은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배터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배터리를 어떻게 만드는 건지, 배터리를 또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출발을 하기 위해서 배터리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터리라는 거는 아주 쉽게 말하면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전기를 흐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기를 발전소에서 만들잖아요. 발전소에서 만드는 거는 뭐 연료를 태우거나 아니면은 뭐 수력 발전을 일으키거나 터빈을 돌려서 그 터빈이 돌아가는 거를 통해서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배터리라는 거는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전기를 흐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관점이 조금 다른 건데,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가 흐른다는 거는 조금 다르게 말하면 전자가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전자가 이동한다는 거는 전자가 한쪽에서는 전자를 잃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자를 얻는다. 그런 화학 반응을 양쪽에서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서 일어난 이 화학 반응을 적절한 통로를 통해서 연결을 해주면은 전기가 자연스럽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서는 전자를 잃게 만들고 한쪽에서는 전자를 얻게 만들어서 전자를 이동시키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개념적으로 배터리라고 통칭을 하게 됩니다. 이 배터리에서 일어나는 이 화학 반응을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은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화 반응, 환원 반응, 이게 두 개 같이 짝지어서 일어나는 반응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과학 시간에 산화 환원 반응이라는 거를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예전에 화학이 좀 발전하기 전이나 아니면 기초적인 좀 내용을 보면은 산화 환원 반응이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은 산소를 잃고 산소를 얻는 과정을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얻게 되면 산화가 되는 거고 산소를 잃게 되면 환원이 되는 거죠. 가장 흔한 산화 반응 중에 하나가 연소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소의 조건 그래서 산소가 있어야지 불에 타는 거잖아요. 산소가 있어야지 불에 타는 건데 이 산소가 어떤 뭐 종이나 아니면 이제 탄소 화합물이랑 만나면은 급격하게 열과 빛을 반사하면서 산소를 얻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산화 반응이 연소 반응인데 우리가 이 산화 환원 반응을 적절히 컨트롤을 하면은 한쪽에서는 전자를 잃게 되고 한쪽에서 전자를 얻게 되면서 전지의 기초적인 모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배터리의 기본 원리라는 것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전기가 흐르게 하는 거고 전기가 흐른다는 거는 전자가 이동하는 거고 전자가 이동한다는 거는 산화 환원 반응을 적절하게 설치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배터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터리는 뭐 고대 이집트 시절이나 아니면은 뭐 전기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 전부터 이 배터리의 원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산화 환원 반응의 가장 기초적인 것 중에 하나인 산화 반응 중에 하나인 연소 반응인데 이게 퓨얼이 연료인데 연료가 이제 산소를 만나면은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또 뭐 일산화탄소 이런 물질들이 나오면서 이제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탄소가 산소를 만나고 여기 있는 수소가 산소를 만나면서 이제 이런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산화 반응의 가장 기초적인 모습이 연소 반응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우리 그 화재 참사 사건에서 그러니까 연소 반응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 연소 반응이 왜 잘 일어났느냐? 그거는 이 산화 환원 반응이 잘 일어나는 물질로 배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된 것이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좀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요. 배터리가 이제 한쪽에서는 산화 반응을 일으키고 한쪽에서는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데 산화 환원 반응을 일으키려는 그 물질의 에너지, 그러니까 그 물질이 갖고 있는 경향성을 전기화학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학 물질이 전자를 잃으려는 경향, 얻으려는 경향, 그거 두 개의 차이를 전기화학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화합물을 적절히 조합하면은 전압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수력 발전,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거에 비교를 하면은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을 흘려 보내면은 물이 쪼르륵 흐르겠죠? 물이 흐르면은 여기 터빈을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은 여기서 이제 전기가 나오는 건데 전기화학 포텐셜은 이런 위치 에너지랑 비슷한 원리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물질이 그러니까 전자를 내뱉을 수 있도록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화학 포텐셜이 높고 어떤 물질, 그러니까 낮은 물질 밑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웅덩이를 판 건데 이런 전기화학 포텐셜이 낮은 물질을 밑에다 배치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전자가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길을 뚫게 되면요. 그래서 배터리도 이렇게 전압이 높은 곳에서 전압이 낮은 곳으로 전자가 흐르는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전압이 높은 물질을 그러니까 전기화학 포텐셜이 높은 물질을 형성을 하고 이쪽에는 전기화학 포텐셜이 낮은 물질을 형성을 하면은 물이 흐르듯이 전자가 흐른다. 그래서 전자가 흐르면서 이제 여기 뭐 발전도 하고 모터도 돌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가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전자를 얻는 쪽, 그러니까 전기가 출발하는 쪽, 전기와 전자의 흐름은 반대 방향이 되는데요. 우리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전기, 전자에 대한 설명을 하려는 건 아니니까 좀 편리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쪽이 이제 전자가 내보내는 쪽, 여기가 음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극재. 그러니까 전자를 내뱉는 쪽이죠. 전자를 내뱉는 쪽에는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고, 전자를 받는 쪽에서는 이렇게 에너지를 적게 갖고 있다. 그래서 음극재와 양극재를 적절하게 연결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전자가 흐르게 된다. 그래서 요즘 뭐 2차 전지나 뭐 1차 전지 그런 거에 관련해서 시사상식 관련돼서 뭐 음극재, 양극재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는 이렇게 전자를 내뱉는 쪽을 음극재라고 하고 전자를 받는 쪽을 양극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흐르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물을 공급해 줘야 되고 이쪽에서는 물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극재랑 양극재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자를 제공을 하고 전자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화학 물질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구성 요소는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이 양극재와 음극재에 전자를 제공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안정화를 시키는 화학 물질이나 수용액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질이라는 말은 이온이나 전하를 띤 물체가 녹아있는 뭐 수용액이나 용액을 말하는 걸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에 뭐 수액을 받잖아요. 우리가 이제 입원을 했을 때 뭐 링거 놔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전해질인데 그게 우리가 우리 몸에 그러니까는 전기화학적인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포타슘이나 나트륨 같은 이온들이 들어있어서 전해질 용액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배터리도 양극재와 음극재에 전자를 공급해주고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전해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 요소들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음극재는 전자를 내뱉는 포텐셜이 높은 물질, 양극재는 전자를 받는 포텐셜이 낮은 물질, 전해질은 마치 물웅덩이가 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전자를 제공하고 받아줄 수 있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배터리가 이런 물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전지라고 하는 갈바니 전지라는 건데요. 이 갈바니라는 사람이 개구리 뒷다리에다가 전지를 흘려서 그러니까 우리 몸의 신경이 전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밝힌 그런 물리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전지도 만들었습니다. 이거 Z에는 아연이라는 물질이고 Cu는 구리라는 물질인데 구리가 여기선 음극재로 활용이 된 거고 아연이 음극재로 활용이 된 거고 구리가 양극재로 활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연에서 전자가 나가면서 불을 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가 흐르고 불을 켜주고 그리고 다시 양극재에서 전자를 받아서 구리가 이제 환원이 되면서 이렇게 전기가 흐르게 만들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배터리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좀 화학적인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내용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배터리를 이제 음극재, 양극재, 전해질 같은 걸로 만든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화학 물질들이 쓰인다. 이런 기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화학에서 우리가 복잡한 배터리를 상품화해서 만들기까지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과제를 해결을 하면서 배터리 제조업들의 여러 가지 그 발전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세 가지 과제를 요약을 해보면은 하나는 이제 전해질. 이 전해질을 황산 같은 강산 수용액을 썼습니다. 초창기에는. 이걸 어떻게 안정화를 시킬 것인가. 그리고 한 번 쓴 배터리를 어떻게 다시 쓸 것인가. 그리고 배터리의 파워. 그러니까 파워라는 거는 그 물리학적 용어인데 시간당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배터리의 효율을 높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달성하는 과정에서 오늘날 첨단 배터리 제조업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맨 처음 이제 전해질 그러니까 이제 황산 수용액이나 강산 수용액들을 어떻게 안정화를 시킬 건가? 그거는 우리가 이 전해질을 알칼리, 수산화포타슘이라는 건데 알칼리로 만들면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칼라인 배터리라는 거는 이렇게 배터리의 전해질을 알칼리성 성분으로 안정화를 시켰다는 뜻입니다. 이런 수산화포타슘 같은 경우에는 겔 형태로 만들 수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수용액을 사용하지 않는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말라있다. 그래서 건전지라는 말이 이런 알칼라인 배터리에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 알칼라인 배터리는 아직 이제 겔 형태는 아닌데 이 토마스 에디슨이 이 최초로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토마스 에디슨이 만든 배터리가 이 엑사이드라는 배터리인데
이 익사이드라는 배터리는 이제 뒤에 나올 건데 미국 최대 배터리 회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아연을 음극재로 쓰고 그리고 이제 망간 산화물을 양극재로 써서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알칼리 배터리가 되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이제 충전을 해야 된다. 그런 과제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은 배터리가 이제 전기가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전기를 흘려보냈을 때 역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가장 쉽게 만든 가장 최초로 잘 발전된 2차 전지는 납축 전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자동차에 이 납축 전지가 들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전조등이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뭐 그 자동차의 내부 부품을 해서 이제 전기를 공급하는 일을 하는 게 납축 전지인데 이 납축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활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납축 전지를 다 쓰면은 이렇게 수용액 상태로 다 희석이 되는데 이거를 거꾸로 전기를 흘려보내주면은 다시 한쪽은 납산화물, 한쪽은 납금속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전지를 만들게 되면서 충전의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충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1차 전지와 2차 전지를 나눌 수 있게 되고 2차 전지에 가장 많이 상용화된 대표적인 예는 납축 전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 납 배터리, 그러니까 납축 전지, 그러니까는 자동차에 사용하는 납축 전지를 재활용하는 공정의 현장인데요. 이걸 열어서 이제 여기 있는 물질들을 다시 이제 충전을 하고 뭐 황산 수용액이나 이런 납 물질들을 충전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게 납축 전지의 가장 좋은 장점이긴 하고 이 제조 공정만큼 핵심적인 공정인데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공정이 그만큼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화학 물질이나 위험한 유해인자들에 많이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발전의 이제 마지막 과제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첨단 배터리의 이제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뭐 알칼라인 배터리든 납축 전지든 이 배터리를 어느 정도 쓰고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근에 뭐 테슬라나 이런 첨단 기업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 기업들의 핵심 과제가 배터리, 전기로 자동차를 가게 하는 게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왜 이 배터리로 자동차가 못 갔느냐? 그러니까 충분한 파워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가솔린 엔진, 뭐 디젤 엔진의 원리인데 이 가솔린이나 디젤이 폭발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서 엔진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이라는 말은 열 반응을 일로 바꾸는 거를 엔진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엔진은 뭐 얼핏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은 연소 반응이라는 게 크게 폭발이 일어나고 기체가 일어나고 다량의 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떤 열 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계공학이라는 분야에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이 엔진의 열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은 전기로는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느냐? 전기로 일을 하게 되는 원리는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자석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가 흐르게 됐을 때 자석이 돌아가는 것을 모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진과 모터는 얼핏 생각하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완전 원리가 다른 거죠. 그래서 엔진이 모터로 바뀌는 과정이 이 전기 배터리의 발전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랑 엔진을 같이 쓰는 거를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뭐 배터리만 전부 쓰는 거를 이제 전기차라고 하죠. 그래서 이 그 가솔린 엔진이 갖고 있는 열 효율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었을 것이냐. 그게 이제 배터리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고 배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자동차에는 이 전조등을 싣고 그전에도 이 알칼라인 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안정화가 됐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만 갖고는 자동차를 돌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에너지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발전을 시켰느냐. 그게 우리의 과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솔린 엔진이 아니라 전기 모터로 자동차를 움직이고 싶다. 만약에 자동차를 움직인다고 하면은 뭐 또 더 다른 과제들도 다른 파워들을 갖고 있는 일들도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밝혔던 거랑 같은 과제들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해질을 안정화시켜야 되고 다시 또 충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자동차를 한 번 타고 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당연히 충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솔린 엔진만큼 충분한 파워를 갖춰야 되고 그리고 이런 과제들을 다 할 수 있는 뭐 기타 공학적인 요건들 뭐 가벼워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중금속 소재로는 이런 것들을 달성하는 것들이 어려웠고 그래서 새로운 소재를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새로운 소재를 개발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리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리튬에 왜 리튬을 배터리에 사용을 하느냐, 그리고 리튬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조금 어려웠던 내용들이랑 배터리의 역사나 화학적 원리에 대해서 내용을 가져왔던 거고요. 리튬을 사용할 수밖에 없던 이유들이 이렇게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큰 에너지를 가진, 그리고 충전도 할 수 있고 안정적인 그런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리튬을 사용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리튬이라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가장 작은 금속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기율표인데 우리가 옛날에 그 화학 시간에 배웠던 뭐 수헤립의 붕탄질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주기율표인데, 그러니까 수소와 헬륨이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작고 안정적인 원소들인데, 리튬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원자번호 3번에 있는 원소입니다. 그래서 리튬은 그 전자 상태, 그러니까 금속 상태에서 전자를 이루려는 경향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리튬이 리튬 이온이 되는 건데, 요 전자가 두 개 있는 상태가 헬륨이 되는 건데, 이런 헬륨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이너트 가스, 그러니까 불활성 기체라고 하는데, 그런 불활성 기체와 전자 배치가 유사한 상태로 가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거죠. 거꾸로 리튬 이온 상태에서는 전자를 얻으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튬 원자 상태로 돌아가는 포텐셜도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리튬이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전기화학 포텐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배터리의 그 원료로 쓰려고 오랫동안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자 번호가 작은 원소이기 때문에 실제로 금속 중에 가장 가볍고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액체 상태에서 이렇게 둥둥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지로 활용하고자 오랫동안 공학에서는 연구 개발을 했는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의학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신기한 건데, 뭐 신기할 수도 있고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인 걸 수도 있는데, 조울증, 그러니까 그 정신질환 중에 조현병은 이제 그런 어떤 망상 질환이나 망상이나 이런 정신 증상들을 동반을 하는 건데, 조울증도 그런 망상이나 그런 증상, 정신 질환 증상을 동반할 수 있는 그 기분 질환이에요. 어쨌든 조현병이랑 유사한 임상적 특징을 갖고 있는 기분이 변화하는 조울증이라는 이 정신 질환의 치료제로 쓰였습니다. 현재로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리튬은 이 산업 현장에서 최근에 그러니까는 사용하기 전에 오랫동안 조울증 치료제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기전은 또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래서 이 리튬의 독성은 산업 현장이 아니라 사실상 약물 과다 복용. 그러니까 이제 이 조울증 치료는 그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치료제로 쓰였기 때문에 이거를 과다 복용하거나 자살 충동을 갖고 계시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약물 과다 복용에 관한 거는 신드롬 형태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조사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신장 독성이나 이런 것들은 급성 독성, 만성 독성.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실은 산업 현장에서 노출되는 경우는 호흡으로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눈으로 노출이 되거나 피부로 노출이 되는데, 그 먹어서 노출이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 산업 현장 노출은. 리튬은 근데 먹어서 노출이 되는 독성까지 되게 잘 알려져 있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조울증 치료제 같은 걸로 쓰였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 배터리의 과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신소재에 가까운 원소로 활용이 되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이라는 게 산화 환원에 대한, 그러니까는 전자를 잃고 얻는 경향이 굉장히 강력하게 갖고 있는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이 H2O, 그러니까는 수소에 산소가 결합된 형태잖아요. 물에 있는 산소를 뺏어서 물에 탑니다. 그래서 그 화재 현장 신고할 때 금수성 물질이에요 이렇게 신고하는 그 통화가 들리는데, 리튬이라는 게 금수성 물질이라는 거는 물에 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에 있는 산소를 빼앗아서 연소가 발생할 정도로 화학적인 성질이 강한 물질이에요. 그리고 그냥 냅둬도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흡수해서 불에 탑니다. 네, 이러한 강력한 경향을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반대로 이거를 만약에 안정화를 시킨다면 굉장히 큰 효율을 낼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까 충전이 가능하면은 리튬 금속 배터리라고, 2차 전지라고 했고, 충전이 불가능하면은 1차 전지라고 했습니다.
리튬 배터리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리튬이 금속 상태로 있는 배터리, 리튬이 이온 상태로 있는 배터리,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금속 배터리는 1차 전지입니다. 충전이 안 돼요. 그리고 리튬 이온 배터리는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흔히 말하는 2차 전지라는 거는 이 리튬 이온 배터리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 화재 사건이 났던 데는 리튬 금속 배터리 1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리튬 금속을 음극재로 활용하는 게 리튬 금속 배터리가 되고, 리튬 이온을 양극재로 활용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양극재 말이 많이 나온 게 리튬 이온이 양극재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충전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리튬 이온 배터리 2차 전지라고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데, 리튬 금속보다는 리튬 이온에 훨씬 많은 첨단 기술이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2019년에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만든 이 세 사람이 노벨 화학상을 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그 카탈린 카리코라는 그 mRNA 백신을 개발한, 그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그 이제 생물학자에게 돌아갔는데, 그게 상당히 사실은 그 실용화되고 나서 엄청나게 빨리 노벨상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거의 준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가 이렇게 이제 실용화가 되고 있는데, 그 실용화가 된 거에 거의 뭐 동시의 시대에, 그러니까 보통 노벨상이라는 거는 한 30년 정도 지나서 교과서에 실리고 다 입증이 돼서 주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 업적을 기릴 정도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실용성이나 화학적인 업적이 엄청나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기보다도, 이제 리튬 이온이 그 양극재로, 그러니까 전자를 받는 역할을 하는데, 코발트 옥사이드라는 물질을 통해서 이거를 안정화를 시켜주는 거고, 여기는 이제 이게 탄소 나노 튜브인데, 이 탄소를 통해서 이거를 안정화 시켜주고, 음극재를, 이제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여기 맨 끝에 계신 분이 아키라 요시노란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요 음극재 쪽을, 여기 존 구니노프랑 휘팅햄이라는 분이 이제 이쪽 양극재 쪽을 각자 개발을 해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상용화시키는데 큰 업적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리튬은, 그러니까 아까 리튬 금속 배터리든 이온 배터리든 아주 복잡한 화학을 동원이 된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노벨상을 보여드린 거고요. 쉬운 과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 이제 한국 산업이나 한국의 어떤 그런 뭐 발전에 기여를 크게 한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잖아요. 이제 반도체 산업이 쉽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뭐 물리학이나 화학이 동원되는 그런 첨단 산업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이 배터리라는 게 복잡한 화학이 동원되면서 또 그 연구 집약적, 그러니까 사람이 집약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떤 지식 산업이나 첨단 산업 그런 것들이 응축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사실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공통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국가가 세계에 이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도 사실 세계에서 굉장히 손에 꼽죠. 한 5개도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5개도 안 되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리튬 배터리나 이런 첨단 배터리 산업을 아주 빠르게, 지금 우리 화재 사건이 난데도 그 삼성전자에 하청으로 공급을 하던 그런 업체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발전이 되는 그런 기반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화학이 동원이 되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동원이 됩니다. 리튬 금속 배터리도 마찬가지인데, 리튬 금속 배터리의 양극재에는 이제 중금속들이 활용이 되고, 그 중금속들에는 그냥 일반 중금속이 아니라 할로겐화 화합물, 그러니까 불소, 브롬,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안정화시키기 위해 복잡하게 만들어진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로겐화 물질들은 사실 독성이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엄청 복잡한 화학을 동원을 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이거는 다른 업체에서 만든 그런 배터리인데요. 이게 굿납 배터리라고 하죠. 아마 이런 종류의 배터리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은 재충전 불가식 1차 전지인 거죠. 재충전 불가식이고 1차 전지고, 여기 보면은 Li는 리튬이란 뜻이고, 그리고 SOCl2, 여기는 이제 염화사이온이라는 물질인데, 요 리튬이 양극재로 활용이 되고 전자를 이제 전자를 내보내는 물질은 염화사이오닐, 이 물질이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화재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최근에 일어났던 주요 배터리 관련 사건들을 몇 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반도체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나 그런 뭐 산업안전보건 관련된 문제들도 사실 미국에서 80년대, 1980년대 IBM이나 이런 회사들에서 반도체를 처음 만들기 시작하면서 비슷한 문제들이 좀 일어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회적인 이슈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과 우리나라로 오게 된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 당시 때만큼 이제 한 10년, 20년 그런 격차가 있지가 않고 몇 년이나 아니면 어떤 일부 배터리는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우리나라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몇 년 전 일어난 사건들이 지금 아니면 미국에서 얼마 전 일어난 사건들이 우리나라에 시사점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우리 녹색병원 건립의 그 원인이 되었던 그 이제 CS2 사건, 그러니까 이황화탄소 사건 그런 것들은 일본에서 몇십 년 동안 쓴 기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황화탄소에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그 산업 격차나 연도가 뭐 10년, 20년 그런 간격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붙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그만큼 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연구나 산업 안전에 관련된 조치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따라가야 된다. 그런 이슈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번 또 보면은 좋을 게 2019년에 미국 애리조나 공공전기시설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튬 금속이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리튬 이온이 화재로는 훨씬 더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열폭주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게 훨씬 더 잘 일어나요. 어쨌든 이 공공전기시설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쌓아놨었어요. 네, 그 쌓아놓은 데서 화재가 났고 여기서는 이제 인명피해는 안 난 겁니다. 근데 그 소방관들이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인명피해는 안 났는데 이 창고를 화재를 진압하려는 소방관들이 중상을 입었어요. 왜 중상을 입었냐? 갑자기 폭발한 거죠. 이 리튬 이온 배터리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폭발을 합니다. 왜냐? 가만히 둬도 물이랑 만나도 공기랑 만나도 자연스럽게 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반응성이 높다는 거는 안정화가 빠르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력 발전의 예를 들었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위치 에너지가 많이 바뀌면서 에너지를 내뱉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불에 타면서 많이 안정화가 됩니다. 많이 안정화가 되는 게 열과 불, 그러니까 연소 현상에 내뿜는 에너지가 그만큼 많은 거죠.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 그 열과 빛이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은 마치 폭탄처럼 작용하는 겁니다. 이게 그 핵폭탄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에서 아마 보셨으면 아실 수도 있는데 핵폭탄이라는 게 체인 리액션, 그러니까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한 번에 많은 폭발이나 많은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안정화 상태에서 주변에 많은 열을 제공을 하게 되면서 열 폭주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핵융합 반응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트리거가 필요한데 리튬 이온 배터리는 단순히 그냥 발열, 열만 갖고도 이런 체인 리액션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전문 처리반이 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관들이 크게 다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많죠. 네, 그러니까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이제 어떻게 보관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이거를 놓고 최근까지도 이 관련 산업에서 격렬하게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게 LG화학에서, LG 엔솔에서 만든 배터리였고, 그리고 애리조나 주정부, 그리고 소방연구기관, 이제 각각의 어떤 서로의 어떤 책임이나 배터리 뭐 결함, 아니면은 배터리 결함이 아닐지라도 화재를 어떻게 예방을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굉장히 격렬하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따가 또 시사점에서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고, 또 하나의 사건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는 우리 배터리 사업을 리튬 이온 배터리, 이체 전지를 가장 크게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하나가 그 SK입니다. SK에서 이제 뭐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 방지법인가요? 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미국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만 관세를 안 매기겠다. 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SK나 이런 곳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 유럽이나 진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상당히 특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에 있던 공장이
일본, 대만, 한국으로 왔다면 지금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한국에 있는 공장들이 미국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런 와중에 미국 조지아주에 큰 SK온 여기가 이제 배터리 자회사인데 여기서 운영하는 공장에 이제 화재가 한번 났었어요. 그렇게 크게 번지진 않고 다행히 자체적으로 진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그 부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노동부 아래에 있는 그거랑 비슷한 여기 청인데, 이제 산업안전보건청을 우리가 발주를 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좀 진행이 안 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거에 맞먹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노동부에 비교를 하면은 상당히 큰 규모의 청이죠.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 이 SK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조사를 해서 근로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리튬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할로겐화 물질들이 활용이 되는데 거기에 플로라이드, 그러니까 이제 불소가 활용이 되는데 그게 불에 붙으면은 불화수소. 이 불화수소는 아주 독극 물질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마셔도 근로자가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이게 미량이라 또 노출이 됐었고 뭐 구호 조치나 탈중 경로, 교육 등을 완비를 하라. 그래서 뭐 SK의 규모에 비하면은 이 77,000달러라는 게 엄청나게 큰 벌금 조치나 뭐 무슨 경영상의 중대한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런 위반 사항들을 이제 발견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SK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나 내용들을 아마 이제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이런 사건들이 그러니까는 상당히 큰 규모에서도 틈틈이 일어났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아까 2차 전지를 설명을 하면서 납축 전지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첨단 배터리는 아닙니다. 첨단 배터리 사업은 아닌데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있던 사업체인데 이 엑사이드, 그러니까 이제 그 토마스 에디슨이 만든 그 배터리의 상표명이죠. 이게 미국에서 가장 큰 납축 전지 제조업체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납축 전지라는 거는 재활용이 중요한 그런 전지입니다. 2차 전지라서. 그래서 재활용 공장이 따로 있는데 여기서 방대하게 환경 오염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납과 비소, 그러니까 각종 중금속이 사용이 되겠죠. 납과 비소로 주변 일대를 크게 오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오염이 된 게 캘리포니아였어요. 캘리포니아였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이런, 그러니까는 미국은 주로 돼 있어서 그 주가 우리나라의 정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환경부, 노동부 이런 거를 섞어놓은 역할을 하는데 이 Department of Toxic Substance Control 여기서 이제 이거를 조사를 크게 했고 미국의 또 그 오샤의 그 버금가는 에이전시인데 오타네. 네. 그게 C입니다. 어쨌든 이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는 환경보호청에서 이거를 공동으로 조사를 했고 제염, 그러니까 이제 환경 오염을 해결하는 걸 아주 크게 사업을 벌였어요. 그래서 2022년에 미국 국가 우선 리스트에 올라가서 여기에 좀 막대한 예산과 환경 오염 피해를 보존하는데 최우선 과제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배터리와 원리, 그리고 리튬을 우리가 왜 쓰는지, 그리고 리튬 배터리에 어떤 종류가 있고 이번 화재에서는 리튬 1차 전지 군용 배터리에서 화재가 났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우리 이 첨단 배터리 제조업은 한국 주요 산업으로 계속 성장 중입니다. 그래서 산업 안전뿐만 아니라 산업 보건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생산, 보관, 운반, 소비 각 단계에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실행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진작에 실행을 하고 있어야 됐고 실행을 한 부분도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런 또 사고가 났겠죠. 그리고 이 중독 노출, 앞서 보셨지만 정말 다양한 화학 물질들이 사용이 되고 이런 이 SK 같은 곳에서 얼마나 또 그 환경 오염이나 미국의 규제들을 이런 산업안전보건청이나 환경청의 규제나 이런 것들을 그 맞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겠죠. 예, 많은 노력을 했을 거고 근로자에게 피해가 안 가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겠지만 불의의 사고는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 불의의 사고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청들이 존재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안전 쪽 말고 보건 쪽 문제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마도 이 기계시설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러니까는 기계를 청소하거나 기계를 열어보거나 그런 경우, 그리고 아까 그 엑사이드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리튬 배터리 이런 것도 어딘가 누군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분해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폐배터리 처리업이 앞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상당히 커질 거로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는 이런 처리업에서 중금속이 노출되거나 뭐 리튬에 노출되거나 할로겐이나 유기용제, 사실 우리 그 유기용제 노출 같은 경우에는 고전적인 옛날에 이제 하고 있었던 금속 부품 제조업에서 그냥 그 정기적인 무슨 알람처럼 유기용제 노출 사건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 폐배터리 처리업에서도 그렇게 될 위험이 좀 높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생산 단계는 리튬 이온 배터리든 금속 배터리든 상당히 첨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 개입이 좀 적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배터리 처리 재활용해서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주의를 해야 되고요. 안전 문제는 이렇게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여기서 준비를 했는데, 이 보도 자료들이나 이 후속 보도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튬 1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들이 뭐 여러 군데가 있겠죠.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이제 어떤 경쟁사에서 큰 불이 났었대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전체가 전소하는, 여기 보면은 건물이 몽땅 찬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화재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노동청이든 뭐 환경청이든 소방청이든 점검을 안 나와도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니까 자체적으로 화재 예방책을 만들어서 그 칸막이를 만들고 띄엄띄엄 만들고 뭐 분산을 시키고 건물을 띄워놓고 그런 처리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군용 리튬 전지를 사용을 한 거잖아요. 군에서는 이거를 이제 보관소나 이런 데 쌓아놓고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폭발이 나면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 감지 시스템을 하고 자동 이제 화재 경보나 차단 시스템을 군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그래야겠죠. 근데 이런 시스템들이 각자 구축이 됐는데 왜 우리 이번 화재 사건에서는 전파가 되지 못했을까요? 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직업환경의학으로 바라본 이제 이 참사에 대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리튬 배터리를 포함을 해서 첨단 배터리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유해인자들, 중금속들, 리튬들, 할로겐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직업성 노출에 대한 실태 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사업장마다 다른데 열악한 근무 환경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확인된 만큼 직업성 질환 위험도 좀 같이 파악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생존자들, 뭐 다른 근로자들 직업성 노출과 이 트라우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코호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빠르게 구축을 하고 데이터로 확보를 해서 우리가 의학적 개입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직업성 노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조사를 해서 우리가 투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셋째로 화재 진압에 출동했던 이 소방 공무원들, 사실 우리 생각해보면 22시간 동안 이런 고강도의 일종의 육체적 활동, 육체적 노동이잖아요. 그거 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과도한 무리가 갔을 텐데, 그 끔찍한 현장, 그리고 고열, 화학물질, 연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건강관리 반드시 필요하고요. 체계적인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는 이제 다른 얘기인데, 기후 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캘리포니아랑 호주에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호주나 캘리포니아에 일어난 산불은 며칠씩 끕니다. 우리가 강원도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앞으로 발생을 할 텐데, 그런 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하고, 이런 특수화재, 뭐 산불도 마찬가지고 별도 교육 팀 구성에 대한 장기적 대책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LG나 SK에서도 나름의 아마 이런 노력들이 있고 노하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포털이 필요합니다. 오샤에서는 이런 것들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뭐 당연히 배터리 제조의 비밀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배터리 제조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것들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또 규제를 또 그거에 맞춰서 마련을 하고, 그리고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했죠. 당연히 필요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이 직업환경의학이라는 이 학문을 공부를 하고 전공을 하면서 이제 경력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첨단 산업은
이 최첨단 자본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또 행복하게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산업인 만큼 전 세계가 전속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산업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 문제들 항상 따라가고 항상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는 그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뒷공문을 따라가는 게 우리 산업안전보건 그리고 또 직업환경의학이라는 분야라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뒤늦게 이런 참사들을 바라보면서 또 한번 그 근로자의 어떤 피로 쓰여진 역사를 다시 한번 또 따라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는 것에 또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렇지만 또 눈물을 머금고 마음을 이제 가다듬고 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제가 제언을 드려봤고요. 또 이런 그 사회적 참사들이나 많은 사건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있었잖아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실 뭐 시청역 참사나 뭐 세월호 참사 이런 것들도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직업환경의학 쪽으로만 봐도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저는 이제 그런 참사들을 전부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다단해지면서 사건, 사고는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방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장이 가동을 했다는 거는 우리 사회가 그런 참사가 일어나도록 일부 용인하거나 일부 허용했다는 부분도 우리가 있었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인정을 한다면 그런 현실을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한다면 그런 왜 지옥 같은 상황이 왜 발생을 했는지 우리가 좀 반성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회적인 합의고 우리가 국민들이나 여론이나 뭐 정치적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용인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기초적인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의학적인 내용들, 뭐 그런 화학적인 내용들을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저는 네, 사건이 조금 비극적이고 그런 사건인 만큼 제가 좀 기초적인 내용들이나 뭐 자극적이지 않고 좀 이론적인 내용들로 좀 구성을 해봤어요.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뭐 산업재해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질문을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질문은 혹시 이제 내 가족이나 아니면은 같은 상황, 이 집단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이런 집단 불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층위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시청역 참사가 발생하면서 요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바뀌었다고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좀 제가 이 사건, 그러니까 이 화성 아리스 참사 사건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댓글에,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어떤 그런 혐오에 대한 댓글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를 조금 배척하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주신 분은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바라보고 계신 거고, 또 시청역 참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어서 이런 집단 불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집단 불안의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그 근로자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거나 아니면 근처에 있거나 뭐 소방관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주 직접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이에요. 그런 것들은 아주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고, 제가 엊그젠가 기사 보니까 서울시청에서 그 시청역 참사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이제 트라우마 치료에 관련된 그런 뭐 제공을 한다는 걸 봤거든요. 그런 것들은 긴급하게 개입을 해야 될 정신질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집단 불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 심리학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사회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집단 불안을 해소해야 될 거는 어떤 그 의학적이거나 아니면은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다기보다도 사실 뭐 사회 정치적인 영역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우리나라와 우리 국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그런 집단 불안들이나 이 사회가 어떻게 나갈 거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네. 네. 그래서 뭐 다양한 뭐 의견들이나 질문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제 좀 어려운 내용들이랑 이런 것들 경청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이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게 되고요. 다음에 또 다음 기회에 또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